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사에 앞서서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좀 진행하고 하고자 합니다. 잠시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의 이제 임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제 분주한 일정에도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이 토론에 직접 좀 참여하셔서 귀중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인사들은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님 말씀 꼭 들으셔야 되겠죠? 예,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에 대해서 호응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아주 좋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혜숙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고맙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예, 기조발제 주신 박소라 교수님, 함께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세포 기반 코로나 치료제인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상태로 얘기한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상당히 빨리 코로나의 조기 진단, 다수 진단, 동시 진단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를 종식하지는 못하고 있지요. 저는 종식도 이미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것은 진단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치료도 조기 치료, 다수 치료, 동시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종식도 가능한 것이죠. 말하자면 확실한 치료제를 대량 생산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환자 규모 또 잠재된 무증상 환자까지 포함해서 그 규모를 감안할 때 그 생산 여력으로 보면 충분히 동시 조기 치료가 가능한 단계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현재 제일 앞서가는 치료제 개발 업체는 1상을 마치고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상을 마치면 바로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시기가 아마도 12월 초중순쯤이 될 거고요. 식약처가 좀 절차가 복잡한 동네죠. 원래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임상의 과정까지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약기업 입장에서 임상 과정을 공유한다는 건 썩 내키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점도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사용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과정도 공유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연내 치료제 사용, 내년 중 백신 허가의 스케줄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빨리 코로나 창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 봄 우리가 코로나의 내습을 받고 대구 경북에 대량 발생이 있을 그 무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앞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앞이 보이는 것 같고 두려움은 완화됐고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희망의 싹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공황 직후에 뉴딜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세 개의 R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릴리프, 구제, 리커버리, 회복, 리폼, 개혁인데 올 봄에 우리는 릴리프의 허겁지겁, 구제에 매달리려고 허겁지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세 R이 동시 진행되는 상태에 와 있어요. 회복도 하고 있으면서 개혁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작에 가실 거예요. 구제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긴급 고용유지 정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지원 이런 것들이 구제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회복,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그걸 되살려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지원한다든가 고용 회복을 위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회복이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도 부분적으로 대면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회복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리폼 개혁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입법적인 개혁이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고용보험 확대라는 뉴딜이라는 신산업의 출현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미 그것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벤처기업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든가 신산업 그게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가 빨리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 그것이 올 봄과 지금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그냥 불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봄의 상황에서 지금은 불안감은 많이 완화됐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더구나 희망의 싹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변화 2고요. 변화 2는 올 봄에는 구제 하느라고 우리가 허둥댔는데 지금은 회복과 개혁까지를 동시 진행할 정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내 치료제 사용 단계까지 들어간다면 내년 초부터는 회복의 본격적인 진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포 기반 치료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어떤 치료제가 효과가 높은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고 대량 생산돼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가능하다면 청정국까지 빨리 도달함으로써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국가 전체로는 회복과 개혁의 단계로 빨리 진입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바로 그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낙연 대표님, 위원장님, 그리고 전혜숙 공동위원장님, 김성주 본부장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든 국민들이 바람이 이런 하루빨리 치료제 개발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좀 새로운 이름이긴 하지만 세포 기반 코로나 치료제의 어떤 국제 개발 동향과 국내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현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발표 자료를 조금 바꿨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잘 모르시는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게 그림을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첨가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완전히 많이 바뀌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저 위에 앞에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파트 1으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우리가 과학적 접근 방법이 어떤 게 있고 그 중에 어떤 치료제와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말씀대로 세포 기반 치료제라는 게 이제 재생의료 영역인데 그 영역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국가가 작년에 법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 시행이 지난 8월 말이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두 개를 시너지를 가지고 개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앞에 슬라이드가 이제 새로 첨부된 슬라이드인데요.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치료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 이미 그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과 또 건강한 사람에게 예방을 하는, 백신으로 예방을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같이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제로서는 이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그런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지금 길리아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로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그런 항체 치료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큰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장 치료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녹십자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증세를 낮추고 염증을 낮춤으로써 치료함으로써 이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제로서 항염증제도 같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받았던 것은 콤비네이션 세라피입니다. 항체 몇 개를 합쳐서 칵테일로 치료를 받았고요. 그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의 거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이제 진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포 기반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나 면역세포 치료제의 그런 염증에 대한 그런 효능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 효능을 굉장히 중한 환자의 그런 치료 효능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치료제 개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코로나를 완전한 치료는 아니지만 환자의 그런 많은 증세와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코비드19 치료제 개발의 최근 이슈인데요. 며칠 전에 발표됐습니다. WHO에서 렘데시비르 코로나 환자 사망률을 못 낮췄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었고요. 하지만 역시 지금 아직까지는 더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름에 불구하고 치료 지침의 변화는 없고요. 이제 계속 그런 어떤 논란이 지금 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거고 역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의료인들과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는 현재 코비드19 치료를 위한 글로벌에서 임상 단계에서 하는 노력의 그 숫자의 표시입니다. 올해 4월 22일 기준에 745건이 보고가 됐고요. 6개월 후 10월 14일 기준에 3,482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6개월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많은 수가 지금 임상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코비드19에 대한 대응에 대한 과학적인 노력들,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중에 어떤 개발 제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비임상과 임상, 개발 단계와 임상 단계 이걸 모두 포함을 해보면은 4월 20일 날 233건입니다. 그런데 10월 8일 날 6개월 뒤에 531건으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에서 원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치료제의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파란색 여기는 백신이고 나머지 부분은 치료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다른 종류의 많은 종류의 그런 치료제와 백신들이 6개월 뒤에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세포 기반 치료제입니다. 줄기세포나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도 현재 4월 달에 12건에 시작했는데 10월 달에 30건, 약 3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국내에 그러면은 이와 관련한 국내의 치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상 현황을 살펴보면은 현재 전체 총 43건의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래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오렌지색이 임상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임상 시험이 26건, 그리고 치료 목적의 사용 선이 17건입니다. 임상 시험 건은 여기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합성의약품, 항체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치료제 이런 것들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의 그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항바이러스 치료제, 합성의약품, 거기에 줄기세포 치료제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줄기세포의 강국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6개 정도의 그런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걸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어떤 기업이 어떤 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코로나 임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임상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는 파미스렐, 안트로젠, SCM 생명과학, 강스템 바이오텍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국외 임상을 하고 있는 것은 대웅제약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고, 네이처셀이 미국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임상 진입은 안 했지만 막 임상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임상 직전의 단계에 있는 면역세포 치료제도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에서 개발한 세포 치료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녹십자 랩셀에서 하는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최근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인데 4개를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코비드19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왼쪽에 보는 퓨리스템 회사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임상 승인을 받아서 획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메조블라스트는 호주 기업으로서 역시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임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망률이 생존율을 굉장히 높인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나타 회사인 경우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리스템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코비드 관련한 그런 호흡곤란 증후군을 대상으로 치료제의 개발로 임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그 세포 치료제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모두 호흡곤란 증후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과 굉장히 높은 위험한 그런 대부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를 임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어떤 기전으로 이런 치료 효능을 나타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성 폐질환에 대한 어떤 그 치료 효능에 대한 거는 분명히 보고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런 어떤 작용 기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어떤 작용 기전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과학적인 그런 근거 확보를 위한 노력도 옆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코비드19 폐렴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고, 이거는 바로 환자의 그런 어떤 사망률과 사망률에 굉장히 사망률이 좋아지는 거에 기여를 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한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도 역시 줄기세포 치료가 염증성 폐질환에 굉장히 효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도 코비드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생존율을 36에서 85% 정도 높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은 역시 코비드19 세포 기반 치료제에 대한 학계의 우려도 여전히 공존을 합니다. 세계 치료 학회에서 이런 코비드19에 대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것은 아주 적절한 임상 연구가 있어야 된다.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디자인된 임상 연구 상황에서 우리가 효능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국제줄기세포 학회에서도 이 코비드19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의 마케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엄격한 그런 긍정의 시스템 하에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야 된다 하고 있고요. FDA나 EMA가 모두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기반 치료를 제공하는 그런 클리닉에 대해서 규제 시행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 유명한 그런 아주 우수한 과학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과학계의 우려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걸 보고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런 세포 기반의 많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재생의료 첨단 바이오의약품이 첨단재생바이오법이라는 이 법을 만들므로써 여기에서 우려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미 법 체계적으로 확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한 우리가 굉장히 유념히 봐야 될 부분이 코비드19 치료제 개발에서 줄기세포를 직접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 개발된 약의 치료 효능을 평가하는데 드럭 스크리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지금 많은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많은 그런 치료제들이 전부 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의 효능을 전부 다 이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드럭 스크리닝 모델을 만들고 감염 모델을 만들어서 그 효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가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간단히 그런 현황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코로나19 대응과 재생의료가 어떻게 함께 미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냥 내용으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국의 대응 정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각각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도 여기에 절대 뒤지지 않게 빠른 어떤 대응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증가를 시켰고요. 아래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표현은 했지만 이런 내용들로 굉장히 저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젠가 여기 국난 극복 K-뉴딜 위원회에서 K-뉴딜 바이오 헬스 본부까지 신설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또한 그 기능에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다면은 이 슬라이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많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기업들도 굉장히 큰 발전을 못하고 굉장히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 그림에 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맨 위에 오른쪽에 2020년도에 들어서 발전하는 스파이크로 이렇게 팍 올라가는 연두색 그래프가 제일 위로 가는 그래프가 바로 JP 몰간에서 어떤 재생의료 기업의 주가 지수가 다른 어떤 바이오테크의 기업보다 굉장히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생의료 영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기대 가치를 지금 높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이거는 역시 그런 재생의료 기업이 좀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 역시 이 중에 특히 줄기세포 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스파이크 이렇게
굉장히 급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20년도 이후에 초기부터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스닥의 바이오테크의 어떤 지수보다 또는 여러 다른 어떤 그 분석에 의한 그런 바이오테크 기업의 그런 투자 수익률보다 줄기세포 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급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미래 가치까지 포함해서 제가 재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과학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R&D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재생의료에 관련한 국가의 지금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통합되게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저쪽 분야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로드맵을 좀 더 계속 고민을 하고 자꾸 이렇게 흩어진 그림들 한번 모아보고 타부처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사업들도 한번 모아서 살펴보고 그 중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 많은 것들을 다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물론 아주 확실한 그런 치료제가 나오는 것을 모두 다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환자 중심의 환자의 그런 어떤 사망률을 낮추고 환자의 호흡 증세를 좋게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다양하게 융합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좋은 환자한테 베니핏이 많이 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국내에 다른 어떤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 혁신이 가능하게끔 과학기술적인 측면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적으로 불완전한 그런 한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 접근성을 우리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법제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 제품이 되지 않은 전 단계에서는 임상 연구를 확대하고 또 하나는 어떤 제품이 되는 과정 중에 합리적 인허가 규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환자한테 억세스를 할 수 있게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번에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도 역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사실은 세포 기반 치료제가 굉장히 이런 같이 치료를 하면 효능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 보면 결국 환자한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억이나 되는 만약에 지금 카티라는 그런 면역세포 치료제, 항암 치료제는 4억, 5억이 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건강보험 국가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민영보험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앞서도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량 생산입니다. 세포도 대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배양하기까지 필요한 많은 소구장에 대한 거를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런 제조기술 혁신을 해야만이 가격이 낮아지고 이 가격이 낮아질 때는 많은 환자한테 쓸 수 있고 결국은 우리의 그런 제품들은 해외에서도 다 통하는 제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적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세포 기반의 치료는 특이하게도 화학약품은 한 회사에서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패킹을 해서 먼 다른 나라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지만 세포 기반의 치료제는 권역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시아 시장의 허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시아 허브를 겨냥을 해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는 관련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의 또 특징이 환자를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관광,
우리나라 환자들이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지만 또한 반대로는 일본 환자, 중국 환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멘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의료 관광과 연계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과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기업 혼자서 열심히 개발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이 병원과 기업을 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게 나아가서는 환자 치료와 해외 환자 유치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이라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서 한다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첨단재생에 대해서 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그 와중에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데 많은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